있죠. 그러니 자료집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요. 예, 오늘 그 주제가 체제 전쟁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예, 이 주제가 체제 전쟁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체제 전쟁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체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정도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그걸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에 선거가 있었고 10일에 바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거기 보면 5대 국정 목표를 가만히 보면 이미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게 포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사실 이거는 보기 좋게 해서 그런 거지 책임을 지면 나를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전체주의적 구호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건 사회주의적인 구호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 전체적인 구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 설명도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그동안 한국은 시장 만능주의가 확산돼서 불평등과 격차가 확산됐다. 공공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걸 싹 넣어놨어요. 사실 전혀 이거 반대로 가면서도 구호에는 이런 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위한 5대 국정 전략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그래서 유치원 사태에서 보여드리듯이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노동 존중, 성평등 뭐 이런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경제의 핵심이 국가와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개인과 가게다. 이러면서 마치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 경제가 선순환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악순환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겠다. 일자리 파괴하고 있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현되게 하죠. 전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이노믹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의도는 보면 굉장히 선해 보여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이게 사실 결과는 다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이노믹스의 배경을 가만 보면 주류 경제 이론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뭐랬냐면요, 작은 정부라는 미신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세계 전체가 1980년대 이후에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본의 탐욕 때문에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이 확대됐다 그럽니다. 기업은 사내 보유 이윤을 쌓아두고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토지는 국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모델에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한테 분노하라고 부추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면에 나서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왔었던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1981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테랑 정부에서 해봤던 일입니다. 그때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했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2년도 안 돼서 실업은 너무 높아지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재정 적자나고 중산층이 반대해서 결국 포기를 했고요. 지금 사회당은
1969년 창당 이후에 좌우 양당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2017년 총선에서 실패한 다음에 겨우 30석밖에 갖지 않은 군소정당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서 배우지를 않고 지금 실패한 정책들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작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도 그래도 괜찮았고 박근혜 정부가 모아놓은 자연세수 증가분 17조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 호경기였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괴리는 점점 더 커질 정도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1년 평가를 하는 백서를 발표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당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실패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체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이 이슈, 이 구호, 이게 얼마나 전체주의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 하에 10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주제들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걸 저는 5개로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복지 정책입니다. 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복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복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나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 교민들도 전부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지금 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죠.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대폭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비급여라고 그러는데 사실 비급여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택 비급여, 이건 뭐냐면 미용, 성형, 라식수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준 비급여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데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재정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3번째 등재 비급여라 그래서 의료적으로는 이 좋다는 것이 검증이 됐지만 너무 비싸서 지금 의료보험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 그 외에 특진료라든지 특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비급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를 전체 4개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정부가 이걸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해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해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미용, 성형 요런 것만 빼고 나머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특실도 알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거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을 전혀 감춰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재원을 가만히 보면 국고 지원 6조 9천억 원을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누적된 흑자 20조가 있는데 그 중에 10조를 5년간 투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별로 늘리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누적된 보험공단 재원 중에 절반인 10조를 5년 안에 쓰겠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안 올리고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다음 정부죠. 다음 정부까지는 괜찮아요. 다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재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비급여를 다 급여를 할 돈을 주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는 의료 쇼핑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지금 잘못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그 자세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더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면에서 이 세계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 해서 서민이라든지 저소득층 통신비 문제라든지 뭐 온갖 방향으로 돈을 이제 지출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의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팩트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다시피 한국의 진위계도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유치원 문제라든지 이미 한국에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무늬만 사립학교지 전부 공립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유치원 문제를 비리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탈원전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투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거나 개정하는 것들이 선행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정책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모든 주택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주택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17번의 대책을 했지만 강남 아파트가 64%로 올라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똑같은 정책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롱런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은 거의 대부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기 집을 사두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걸 부정한다는 소리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으면 거래 절벽이 돼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현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냐? 그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근대 서구 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거기서 나타난 창의로 인해서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는 이것을 말살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전쟁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에 목소리를 맞춰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